귀한 시간 차원에서 더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는 것을 일단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1시간 정도 발행해서 좋은 이야기, 생산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염지호 총장님 와주셨고요. 그리고 네, 염지호 총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김수원 부학장님, 부총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연구부총장 나와주시고요. 네, 그리고 마동훈 미래전략실장님 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인문대 학장님 와주셨네요. 정병서 인문대 학장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권광호 과기대 학장님 와주셨고요. 이충렬 경상대 학장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영인 약학대 학장님 와주셨고요. 네, 저는 안암 학생처장 신지영입니다. 네. 그 조현준 학생회장은 제가 서울에서 한 2번 정도 본 적이 있고, 그 인문대 학생회장도 2번 정도 본 적이 있어가지고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총장님께서 모두 말씀하시고 총장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소개할까요? 네, 그러죠. 네,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장 전점희 정무공치학부 조현주입니다. 세종 캠퍼스 부총학생회장 디스플레이 반도체 물리학과 1학번 한동훈입니다. 경상대 학생회장 경영학부 1, 2학번 이유경입니다. 세종 캠퍼스 동아리연합회 동아리연합회 정감동대입니다. 반갑습니다. 공공대학과 학생회장 1학번 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예비학부장 사회활동 김입니다. 국제스포츠학 부회장 1사학번 홍준환입니다. 세종캠퍼스 과기대 학생회장 공부학번 박인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문대 학생회장 북한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피승원입니다. 두 학생은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방송국 KBS 52 기자 박상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방송국 제38대 보도부장 박상원입니다. 네, 모두 소개를 마쳤으니까 총장님 모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게 만나고 있지만은 사실은 좋은 소식 그런 걸 가지고서 여러분 좀 만났어야 되는데 여기 참담한 심정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 평가가 끝났을 때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고 본부에서 안암에서도 비상대책본부를 마련해서 안암의 기획예산처장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여러 교수님들하고 직원 선생님들이 이제 합류를 해서 2단계 평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실사 나왔을 때도 여기 와서 직접 평가단들을 맞이했었고 처장님들 다 같이 안암의 처장님들도 같이 내려왔었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청와대 국회 뭐 다 저희들 사람들 만나고 다녔고 그랬는데 결국에 가서는 10%를 수익을 올리겠다라고 하다가 그 D 플러스라는 식으로 해갖고 1단계 평가로 그냥 종결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교육부가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까 전체 교수회의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찌되었건 우리 고려대학교 행정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총장으로서는 여러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별히 연구를 굉장히 잘하시는 교수님들한테도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됐고 사실 다음 주 15일 날 그 발표되는 그 영국의 QS 평가가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평가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등수가 올라가서 그 평가는
안암하고 세종을 분리하지 않고 같이 해서 하는 그런 연구의 평가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사립대학 1위, 여지대학을 제치고 저희가 104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엠바고라서 그렇게 돼 있어서 15일까지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제가 그 국회의 조홍현 부총장과 같이 국회에 그 지금 현재 새로 먼저는 우리 졸업생인 서른 의원이 교육문화 그 위원장이었고 이제 새로 맡긴 박주선 위원장을 만나갖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박주선 위원장은 이제 합리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참 말이 안 되는 일을 교육부가 하고 있다. 어떻게 세계 대학, 뭐 미국만 해도 3,000개의 대학이 있는데 세계적인 그런 평가를 받는 대학은 마치 부실대학처럼 저희네들이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 안타깝다.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 소위 말하는 뷰로크라시 관료제 측면인데 또 지금 교육부로서는 지방대학을 좀 살리기 위한 어떤 편들기 같은 것을 좀 하는데 세종 같은 경우나 옆에 홍익대학이나 이제 우리 고대 세종이나 아니면 건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방대학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저기는 본교에 좀 올라타갖고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아니냐 이런데 좀 어떻게 거기도 좀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해서 우리는 연구나 이런 면에서 최상위급인데도 불구하고 본교하고 분교하고 지금 같이 하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은 다 그건 본교거니까 분교에서만 따로 독자적으로 하는 게 뭐냐 이걸 해갖고 현재 정량적인 평가는 거의 저희가 만점 가까운 8, 9점 다 받았는데 정성적인 평가에서 한 2점, 3점을 줘갖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최종 평가도 C하고 저희가 0.2점 차이로 D 플러스를 줘서 굉장히 의도적인 면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제2의 창학을 한다라고 해서 세종 캠퍼스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안암하고 동일한 학과 전공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걸 하게 되면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것은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1학기 동안 미니멈 많이 듣고 매듭이 안 지어져 있고 또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암에서도 기후예산처럼 하고 여기도 부총장님하고 처장님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일단 새롭게 특성화하고 제2의 창학하는데 지금 집행부 갖고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상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가슴 아픈 일이고 굉장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사회로 수용하고 새롭게 빨리 전열을 정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10월 말까지 10% 감축하고 그 다음에 정원 감축하고 그 다음에 특성화를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정말 통폐합을 많이 하라는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걸 빨리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조치가 내려오니까 아주 서둘러서 이걸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약간의 오해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내가 매끄럽게 못한 거에 대해서는 교수님들한테 사과를 드렸고 특별한 의도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안암도 그렇고 8월 31일 날 처리를 하고 9월 1일 날 발표가 되자마자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심정이고 그 총장으로서 또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받았을 그 타격 같은 거는 사실이 어떻든 간에 객관적으로 언론이나 또는 그런 데서 발표된 내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정말 엄청나게 변화된 모습으로 세종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학장님들도 여기 다 와 계시지만 오셔서 이제는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이상 뒤돌아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저도 오늘 교수님들하고의 대화에서도 신속한 투자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재정 지원이라든가 또는 학생들한테는 우선적으로
저기도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제2 국가학급 제2유형에 대한 당연히 학교에서 전혀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놓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오해가 있으면 오해도 풀어주고 앞으로 그 제2의 창학을 위해서 나가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문을 제가 이야기해주고 주윤재 학생회장하고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지만 학생들 의견도 가급적이 많이 들으려고 하고 안암에서도 뭐 여기는 이제 부총장님 계시니까 직접은 안 했지만 안암에서도 학생들하고 대화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좋은 의견들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충분히 듣고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총장님 말씀해 주셨고 이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선 이렇게 결과에 나온 거에 대해서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저희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적을 두고 계신 거라면 어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 학교 이제 뭐 부실대학으로 평가 받았다면 기분이 안 좋을 것일 거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저는 우선적으로 이 평가 결과에 나온 것은 사실 교육부에 대해서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5등급 평가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발표 당일날 6등급 체계로 변경을 해서 D 플러스 D 마이너스 체계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교육부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사실상 D 플러스랑 C랑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그랬지만 그 뒤에 학교에서 사후 처리를 하는 것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것은 부총장이랑 그 예하 차장님들께서 사퇴를 하실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정확한 입장 표명이라든가 또 저희는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총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전에 있었던 이제 그분께서 정확히 이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미흡한 과정에서 평가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 저희가 1년 동안 또 오랫동안 봐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하시는 거라고 항상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랬었는데 어떠한 것도 없이 바로 사의를 표명을 하셨고 사퇴를 하시게 되었고 그게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공개가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어떤 조치를 피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들어주실 분들이 아무것도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벌써 지금 2주 가까이 흘러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이대로 뭐냐 이렇게 흘러가는 거냐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지 않았나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결과를 이제 통보를 받은 게 아마 8월 25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뭐 사실 그 부총장님이나 차장님들의 관계되는 거라서 조금 학생들하고 얘기가 좀 델리케이트하긴 한데 그 진정성이 부총장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뭐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꼭 부총장님이나 차장님들 책임이 아니라 지금 교육부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은 본교분교를 분리해서 평가라는 것도 2주 전에 그래도 되느냐를 물어본 다음에 보고 제출하기 그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일방적으로 본교권을 다 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교육부로서 적절하지 좀 않은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꼭 부총장님하고 차장님들 책임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총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제2의 창학하고 개혁하기는 엄청나게 많은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의 그 입장에서는 이걸 도저히 추진하기가 저는 명분이 어떻게 굉장히 어렵다. 그걸 좀 양해하고 바라보라.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알겠는데 하여튼 뭐든 다 가져오셨으니까 가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일단 이 사태는 굉장히 긴급한 사태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매듭을 줘야 된다. 학생님들도 동일한 입장이셨고 우리가 살을 깎는 그런
입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총장이 좀 단호하게 뭔가를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할까. 그래서 후임을 빨리 내려보내야지 이게 보통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더 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교수의회가 2주 안에 이제 인준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조용현 부총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좀 빨리 해달라고 얘기를 교수회의가 부탁을 했던 모양인데 15일로 좀 날짜가 잡혀있는데 저는 그래서 주말에 고민을 하고 이제 학장님들 금요일 날 만나뵙고 주말에 고민을 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우리 기획이사처장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기획이사처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9월 1일부터 새롭게 우리 신기 일정에서 다 가자. 우리도 여기서도 일부분 책임지고 저쪽에서 하자고 했고 10월 1일 날로 교무처에서 그러면 이제 새 신임 부총장님을 임명하려면 임명 동의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그걸 내려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보내는 거고 교무처에서 교수위에다가 반영을 작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신임 보통 국무총리도 저 동의안을 내보내게 되면 이게 다 되는 동안까지는 전임 총리가 계속 하는데 우리는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 나는 그렇게 해서 그날 이제 출장을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지시를 하고 했는데 교수위에다가 교무처에서 딱 내려보내면서 이제 여기는 면하는 걸로 이렇게 딱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면해야지만 또 교무처에서는 이걸 내려보낼 수가 있다. 이게 행정적인 그런 건데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이 부분들은 계속 하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다 면이 되는 것처럼 돼 있어갖고 이제 오해가 좀 그런 면에서 생긴 게 제대로 잘 안 하고 갑자기 안 하고 뭐 행정 공백이 생기다든지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부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다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없고 또 안 하면서 이제 나나 또 거기서 다 서포트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공백은 없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오해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일을 매듭을 짓고 새롭게 신기 일전에서 해 나가야 되는가가 사후가 더 중요한 거지. 그 전에 이거를 뭐 이게 누가 어떻게 되냐, 뭐 처음이냐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서 긴급하게 조치를 취했던 거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저번 주에 해서 기획조정팀 세종에 이제 방문을 했었어요.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팀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는 의사결정권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를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방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어느 뭐 이제 저희 나라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어느 조직에서 대표자의 그 자리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존재하듯이 단 한 시간도 임기가 이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나온다는 자체가 이미 벌써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여기 이제 의원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학교에는 아직 최고 결정권자의 총장님이 계신데 왜 여기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세종에서의 최종 결정권은 그 의사결정권자가 없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그 총장님이나 사처장님이 뭘 공개해달라고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점수라든가 혹은 거기에 관련된 지표, 평가 기준 이렇게 해서 그런 거는 아마 일부 공개가 됐을 텐데 저희가 이제 보고받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되게 이제 정량적인 평가 같은 경우는 되게 8, 9점이 만점인데 되게 다 만점을 받았는데 그래도 좀 약간 의도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상적인 평가가 예를 들면 여기 나름대로 특화된 게 있느냐 뭐 그리고 그 면에 중간에 말 끊어서 예를 들면 우리는 여기는 그냥 당연하게 만화하고 같이 하니까 뭐 이렇게 됐는데 다른 지방대학들은 예를 들면 학생들의 수요 조사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준비들이 좀 덜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핑계를 삼아서 우리 이제 연구를 잘합니다. BK도 6개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 평가하러 온 사람들이 관심 없다. 애들의 수요에 맞게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냐 그거 내봐라 그러니까 거기서 점수가 굉장히 많이 깎이고 그래서 거의 정성 평가가 한 2.3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학사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학교에 그 당시에 이제 얘기를 들었던 것은 안암과 세종이 다른 점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안암은 만점을 받았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명백한 교육부의 책정 기준이 잘못됐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학교에서도 아예 공개를 하지 않고 여기 외부적으로 나가면은 또 교육부에 눈밖에 나는 행동일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여기 고대 세종 그리고 홍익대 세종 그리고 건대 블록부 캠퍼스 이렇게 학생회끼리 연합을 해서 교육부에 지금 그 민원 신청을 제기한 상태예요. 거기 관련된 지표라든가 평가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라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만약에 그런 정보들을 좀 알려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평가 지표가 잘못됐다는 것을 학교에서는 어찌됐건 지금 교육부랑 이렇게 등을 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어찌됐건 피해를 받는 거는 제일 많이 받는 16학번 신입생들 될 거니까 그런 부분은 학생들이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이제 잘못하다 보면 이제 학교가 학생들을 선동해 갖고 뭘 한다는 거가 아마 직원 선생님들이나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질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얘기한 거 똑같이 우리가 이의 제기를 또 그것도 참 1단계 끝나고 2단계를 25일 내부적으로 발표해 놓고 나서 일주일 안으로 이의 제기를 하라고 해서 이의 제기하는데 그 문서를 보면 그 안에 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뭐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했죠. 사실 우리가 그냥 개인적인 성질 같으면 행정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있는데 왜냐하면 똑같은 학사 권리를 했는데 여기는 안 하면 A고 여기는 그렇게 점수가 낮게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여기에 논리는 뭐냐면 그 세종의 독특한 뭐가 있냐? 참 그런 걸 물어보니까 근데 아니 우리 같이 하는데 학사 권리를 같이 하는데 뭐가 독특한 게 따로 있어야 되냐?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도 해석한 게 이게 정치적인 게 좀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방대학들이 이 소위 말하는 분교에 대해서 니는 부잣집 애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갖고 같이 끌어내리고 싶은 게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항상 여태까지는 전혀 세종 평가받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올해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이걸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좀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죠. 굉장히 많죠 사실은. 네. 저도 그래서 다니면서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세계 뭘 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한테 낙인을 진짜 찍고 있는 거냐. 도대체 이 사람들은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저희도 학교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틀린 말은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학교의 어떤 지금 이런 입장 자체에 있어서는 많이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찌됐건 만들어진 작성된 대로 10대 요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제일 이제 해야 될 것이 이제 뭐 여기에 관련 테스트 포스팅을 뿌리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그러니까 바로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이제 신임 부총장님 인준 그 방안이 통과가 되면 만약에 진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긴급 뭐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정상적인 과정으로 사표 제출되고 사표 수리해서 그 다음에 임명 절차 동의안 내갖고 지금 프로세스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추진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전까지는 이제 학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총장님께서는 이제 그 내용을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공출 발언 해드릴 때에서 예. 그래서 그 기획조정실을 불렀다고 하는데 기획총장이 바로
대해서 학장님들하고 다 면담을 하고 다니셨을 겁니다. 저한테도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 무슨 대안이 있느냐, 이 자료를 공개를 못할 이유는 하등이 없지만 이것이 공개가 됐을 때 바로 총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마치 우리가 이 자료를 줘서 학생으로 하여금 뭐 이러이러한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수습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예측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뭐 방침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지만 그냥 무턱대고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무슨 대안이 있느냐. 대안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움직이는 게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피력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팀장이 이제 학장님들을 다 만나보시고 나름대로 이제 그 의견을 수렴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공개하자 하는 교수님의 말씀도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개하는 게 좋을지 공개하지 않는 게 좋을지 판단을 나름대로 이제 의견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충 말씀을 노력을 안 한 게 아닌가. 제가 네. 박유대 학생인데요. 이 정부 이 건의 지수 공개권에 대해서 박유대에서는 화요일 날 박유대 학생들하고 공개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그날 했었어. 공개를 했고 단지 이걸 이제 문서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이게 이제 온 동네 이제 돌아다닐 때 될 거고 이 자료는 남을 테니까 그거는 좀 자제를 해달라. 그리고 내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조금 걸리는 것이 저희들도 알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를 이루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근데 저희한테 알리게 되면은 뭐 이게 퍼져나갈지 않을지를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교수님들께서도 알고 계신다고 그게 안 퍼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교수님들한테도 안 뿌려진 자료예요. 교수님들한테 자료 자체는 안 가 있어요. 교무위원들만 설명은 했는데 자체 수치 자체는 문서로 파일로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 이문대 학장하고서는 그 교육부에 아는 지인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쪽의 변호사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 정보 공개라는 게 우리는 선의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정보를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만약에 우리가 정보를 어떤 형태로 공개를 하게 되면 사실 구두는 뭐 증빙 자료가 없으면 괜찮지만 문서로 나갔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과연 그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 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심지어 뭐 어떤 대학에서 우리 평가 안 받겠다, 교육부도를 안 받겠다. 그럼 우리 대학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정보 공개는 지금 학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었고, 그 박유대 학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일반 교수님한테도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어떤 문서상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심지어 다른 대학들하고도 정보 공유를 좀 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지금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그리고 잘못했다고 한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현재는 계속해서 유출을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안 했구나. 자꾸만 지금 그걸 계속해서 솎아내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우리가 안정이 되면 뭐 우리 내부적으로 그 얘기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어떤 문서 전달했다가 그게 나중에 꼬투리가 되면 사실은 굉장히 큰 위험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조금만 더 참아주는 게 이 난국을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공익에 합치한다라고 하면 정보 공개를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부에다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평가한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것은 그건 법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서 해주게 되고 나중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저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문대 학생이랑 피성입니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총장님이 말씀하신 뒤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말을 깊게 동의합니다. 앞으로 우리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더 좋은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 뭐 교수님들, 교직원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힘을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합심하겠다라고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깊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총장님께서는 취임하시고부터 특성화에 대해서 천명하시고 또 제2창학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는데 사실 이 특성화라는 게 이번에 권고받은 사실 강제되고 있는 10% 정원 감축과 맞물려서 실행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특성화는 어떤 것인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고요. 또한 제가 생각하는 특성화는 조금 더 차별화된 학문을 우리 세종 캠퍼스 내에서 갈고 닦아 나갈 수 있는 것을 특성화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교육부의 권고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해 봤을 때 특성화라는 거는 오직 취업이 잘 되는 과를 애들을 몰아줘라 라고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이게 총장님 의견과 반하는지 그거에 대한 총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얘기했던 특성화는 제2의 창학을 얘기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분교가 아니고 캠퍼스화 하겠다. 그리고 특성화는 특히 제일 쉽게 이해하면 안암에 있는 학과하고 동일한 학과가 없게 여기서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 대표적인 경우가 안암에 없는 학과들이 인문대학을 보게 되면 북한학과, 그 다음에 고고미술사학과, 그 다음에 미디어 문해창작학과 이런 것들이 특성화가 되어 있는 학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를 지금 교육부 쪽에서는 여러 가지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성화를 한다는 것은 학문의 특성화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사회의 수요도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여태까지는 고민하지 않았지만 정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NGO가 됐건 사회적 교육이 됐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은 특성화를 갖고서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학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부분을 아주 특화를 해서 다른 거하고 달리 여기만 중점적으로 하겠다. 뭐 경영학과 중에서 앞으로는 봤더니 뭐 핀테크라고 하는 이제 IT 금융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그거를 우리는 좀 해보겠다. 그게 특성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일반 사회나 교육부에서 잘 뭐 이렇게 강조하는 건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하나는 구조조정을 무조건 해야 된다. 합치든가 뭐 통폐합을 하는 것이 특성화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건 수단적으로 그게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우선 그거를 목적으로 특성화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첫 번째고, 두 번째 잘 얘기했는데 두 번째 특성화가 마치 취업을 준비하기 취업이 잘 되는 학과가 특성화가 그거는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취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미용학과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고민을 우리 같은 대학은 이게 학문인가 학문의 정통성이 있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서 미래에 필요한 건가. 예를 들면 뭐 여태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에 나타나는 다양한 뭐 사이버 환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같은 그런 거라면 우리가 해볼 수 있지만은 취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참 철학없이 구조조정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최소한 오늘도 아까 그 교수님들하고도 그런 대화를 했는데 고대라고 하면 고대에 맞는 특성화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 뭐 요즘 IoT가 중요하게 등장한다고 하면 또 안하면서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 바이오하고 메디컬하고 융합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앞으로는 중요하다. 그런 특성화는 의미가 있는 거지만 너무 이렇게 취업 중심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고대에서 제가 생각한 특성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는 총장님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있기로는 오직 교육부 마음에 들기 위하여 통폐합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캠퍼스 특성화나 분교제 폐지를 통한 캠퍼스 이원화로 우리 세종 캠퍼스를 특성화시키는 것은 우리 세종 캠퍼스 학생들 모두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뭐 중복되는 학과도 없어야 될 것이고 또 별로 특성화되지 않은 뭐 그런 것들이 없어야 분교제가 폐지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또 그래야만이 특성화의 의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또 그 안에서 학생들과 아무런 소통이 없거나 학생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없고 또 희망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그냥 학교 측에서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뭐 과의 이름을 바꾼다든지 그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그 이름을 바꿈으로써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학문의 정체성을 충분히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으니 이번 1학기 건국대학교나 뭐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좀 이런 상황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사실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 예측할 수는 없는데 제가 1학기 때도 우리 그 세종의 부총장님과 이 집행부에 요청했던 거는 또 학장님들한테 요청했던 것은 사실은 자율적으로 학문적인 특성을 고려해 가면서 특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학기가 끝나고 방학 때 뭐 도미오를 양치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철학은 충분히 다 말씀드렸고 저는 인위적인 구조조정 이렇게 또는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데 그러다 보면은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좀 개입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으면 거기 진통이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 안 하면서도 학생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의견은 충분히 들어야 되고 또 설득도 충분히 해야 되고 합리적이라고 하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의 인트리스트 이익 때문에 나는 일로 들어왔으니까 이 전공이 없어지면 난 죽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아무것도 못 바꾼다 그러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탄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그 출산에 고통이 없으면 새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 무서워서 출산을 안 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총장이 말씀해주신 신자유주의적인 면에서 무조건적인 통폐합을 하지 않았다. 사실 어떤 단체나 뭐 심지어 국가에서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고 저는 뭐 앞으로 있을 뭐 학과에 대한 어느 정도 변경이나 구조조정에 있어서 뭐 충분히 논리적인 설득이 있다면은 학생들이 뭐 100%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사실 저는 없다고 뭐 하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학생들을 위해 많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10%를 어찌됐건 저는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만을 위해서 어떠한 학과 구조적 인정이나 통폐합이 이루어지겠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어떤 과 하나를 없애갖고 10%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이제 학장님들하고 제가 말씀 나눈 것 중에서는 이제 새로 부총장님 오시면 구체적인 것을 하겠지만 현재로서의 가안 같은 것은 일단 기존 학과들이 모두 30%의 정원을 일단 다 본부에 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새롭게 미래지향적으로 특성화가 되는 데는 정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도저히 우리는 안 바꾸고 안 가겠다. 뭐 그런 데는 그냥 30%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감축된 상황에서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인위적으로 두 개 합쳐갖고 뭐 하나 없애갖고 이 정원을 10%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저도 합리적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서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오해가 없어.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대화를 원하고 학생들하고도 오늘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한 거가
혹시라도 갖게 되면 제가 가진 생각을 자꾸 오해하고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고려방송 기자 박상호입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방송국에서는 어제 이게 총장님께서 주머니 여러분들과 이렇게 면담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제 총장님께 학생들이 하고 싶은 질문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참조해서 올려봤었거든요.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은 그 제3캠퍼스하고 이제 학과 통폐합에 관한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 제3캠퍼스에 대해 질문이 나오는 이유도 우리 세종 캠퍼스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나가야 할지 학생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질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3캠퍼스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세종시의 이제 행정중심 복합 도시가 되면서 사실 이거는 우리 세종 캠퍼스로서는 엄청난 행운이고 기회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아마 혜택을 다 받을지 모르겠으나 후배들한테는 엄청난, 그러니까 원주 같은 데서 가슴을 치고 부러워할 일이 사실 여기에 모든 중앙행정부의 70~80%가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30년, 뭐 50년 뒤를 바라봤을 때는 여기 세종 캠퍼스뿐만 아니라 제3 캠퍼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이춘희 시장이 당시 한국청장을 했을 때 그때 제가 기획에서 12년 전 그때 이미 그때는 한 50만 평 정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뭐 이런 우여곡절 끝에 뭐 30만 평으로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제한하기 17만 평 했다가 다시 또 5만 평이면 안 되겠냐고 우리는 그 정도는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 캠퍼스가 15분, 2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먼 잡내를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최적합한 학교고 세종시에서도 다른 어느 학교가 들어오기 사실 어렵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대로 국립대학들은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야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연세대학은 이미 송도에 올인했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이하되는 대학들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에 세종시는 별로 메리트가 없으니까 별로 장점이 없다. 고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대신 거기는 또 우리하고 또 장사를 해야 되니까 땅값 받고 계속 흥정을 하고 있어서 그냥 한다 안 한다 요거 준다 그래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걱정하거나 교수님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혹시라도 현재 이 세종 캠퍼스 리소스가 자원이 글로 흘러 들어갈 것 때문에 또 이제 지난번 총장님 집행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억제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대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학부가 중심이 돼서 되는 대학이 아니라 저기는 크게 세 가지 클러스터로 되는데 하나는 그 전문 대학원 예를 들면 그 세종 캠퍼스하고도 굉장히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국가정책대학원이라든가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박사과정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ODA 요즘 많이 그 국제개발협력 같은 거에 대한 것은 굉장히 우리가 해야 돼요. ODA 또는 FTA에 관련된 그러한 대학원이라든가 또는 환경이나 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스마트 시티가 IT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미래 중심적인 전문 대학원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관심을 갖고서 그거 들어오고 일부는 병원 클리닉 같은 거가 안암 병원에서 이분들이 여기 종합병원이 없으니까 뭐 성인병이나 아니면 청소년 소아 쪽 뭐 이런 거만 아주 치과 이런 거만 클리닉이 들어오는 거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싱크탱크, 예를 들면 워싱턴 같은 브루킹스라든가 이게 여기에 모든 정부 부처가 있는데 이것을 서포트 해주는 게 이 공무원들이 다 하지 못하니까 정책 기획 같은 것을 서울에 있었을 때는 대학이 많아가지고 해주는 걸 못하니까 싱크탱크를 이제 유치해서 이것도 세계적인 싱크탱크로 키워야겠다 생각하고 있고 이런 걸 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원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산학인력을 해야 됩니다.
있어요. 대기업들 한 10개 정도가 들어오는 각 기업마다 갖고 있는 산하인데 이런 걸 하면서 현재는 우리나라의 법적인 규제 때문에 원래는 그런 것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만 해서는 교육부가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교육부가 뭐 제로 베이스에서 뭘 해주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전 집행부에서 하다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가 뭐였냐면 같은 세종시의 카테고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세종 캠퍼스에 있는 일부 학과나 대학이 이전하는 거는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 게 약대하고 국제 스포츠 학부가 이전하는 거. 사실 이거는 상징적으로 일단 가는 거고 여기에서 특화된 학부가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발전을 이제 특성화하면서 제2창업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한 5년, 10년 뒤에 또 그쪽으로 가서 더 잘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장기 계획이지 이거를 팔고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산학협력을 해서 기업의 투자를 유치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하는 거지 뭐 여기에 있는 교비나 이런 것들은 저기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연구 중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안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사실 제 생각은 굉장히 좋은 레지던스 칼리지로 만들고 경희대학이 아주 성공적으로 후마니타스 칼리지처럼 1, 2학년은 굉장히 교양이나 기초교육이 탄탄한 걸로 하고 그다음에 3, 4학년 때는 전공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특성화된 전공들이 이렇게 되는 그런 학교로 만들고 싶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이비리그 쪽에서도 칼리지만 아주 탄탄한 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델들 같은 것을 한번 접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그럼 또 이제 특성화하는 과정 속에서 좀 같이 합의를 도출해내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세종 캠퍼스 관련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2017년까지 이제 개교를 하신다고 목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교육부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했는데 네, 그 인터뷰 내용을 보고서 이제 학생들은 이제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세종 캠퍼스에 대한 그 지원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질문드리자면 현 정부에서 이제 요구하는 건 앞으로 저희 세종 캠퍼스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교가 안암 같은 공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2창업을 해서 자생할 수 있는 그 특성화된 경쟁력을 이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의 의견 표정에서 가다가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현 학교가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 지금 현재 D+ 등급을 맞은 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것 같다. 라는 이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학교만의 좀 특성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잡힌 계획이 있으신지 또 이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일부에서는 이제 독립채산제를 이제 시행한 이후에 이제 세종 캠퍼스에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암 쪽에 최고위층 허가를 받지 못해서 이제 신봉초나 이제 산학협력관 같은 거를 세종 캠퍼스 안에 짓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주장이 있는데 이거 역시 사실인지 아니면은 저희 세종 캠퍼스의 수건 과제가 언제쯤 이게 확실하게 진행될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단기적으로는 10월 말까지는 뭐 D+ 받은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제가 추진하고 있는 제2의 창학이나 특성화의 계획은 그거보다는 넘어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2월까지는 이제 3단계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새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일단은 그 교육부가 어느 정도 원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보고서를 내고 감축 계획을 내야 되는 거예요. 10월 말까지는 그건 낼 거고 그다음에 이미 이제 학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과대학 안에서의 특성화 방안들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학과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계신데 그게 기본적인 안이 이제 11월, 12월 때가 나올 거고요. 그러고 나면은
저도 계속 참여를 할 거고 지금 한 달에 저 격주 정도는 내려와서 여기서 회의도 하고 또 교무위원님들이 또 격주로 안암에서 회의를 하니까 그때도 이제 같이 모시고 얘기를 할 텐데 거의 매주 만나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러고 나서 11월, 12월에는 기본적인 안을 만들 거고 1월, 2월에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정교하게 해서 최종 안을 내야지 내년 3월 달에 되면 2018년도 신입생 모집에 대한 요강을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를 들어서 모집 단위, 정원 이런 것들이 다 조정된 상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최종적으로 특성화되는 것은 내년 2월 정도에 최종안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독립채산제를 했는데도 본부의 컨트롤을 받는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시스템이 거의 자율권은 주지만 지금 의료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독립채산제가 안 되는 거가 예를 들면 안암에서는 불편한 게 예를 들어서 여기 학생들이 안암에 가서 수업을 듣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원의 의과대학이나 고과대는 강의 분담금을 다 내지만 이 세종은 안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취약하다.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투자 계획들을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아서 그래서 비축되어 있는 자금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저는 오히려 여태까지 투자를 안 하고 절약해 놨던 것 때문에 이제 특성화가 되고 이제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과기대 쪽에서는 2개의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뭐 신봉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뭐 중앙광장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복지 시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건데 현재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연구기금이라든가 새로운 이제 학생들한테 이것도 다른 얘기지만은 안암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성적장학금을 없애고 수요에 의한 장학금과 그다음 프로그램 장학금으로 다 이제 바뀔 거고 성적이 좋은 곳에 대해서는 그 안암에서는 총장 아니면 여기서는 부총장님이 표창장하고 기념품 주는 거 외국에도 사실 성적을 잘 받았다고 장학금 받는 경우는 미국에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장학금.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은 다 전액장학금 플러스 생활비 교육도 보장할 수 있는 거 또는 수요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면은 장학위원회에다 계속 신청을 해갖고 가장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뭐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어도 비행기값이나 생활비가 안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예 지원도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커버해 주는 거. 그다음에 차이나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처럼 학생들이 중국 가서 중국어를 집중해서 배우는 거에 대한 생활비나 수업료 다 대주는 거 이런 식으로 또 어떤 과에서는 필요하면은 해외의 학생들이 성적이 괜찮은 학생들이 가서 프로그램 예를 들면 뭐 공공행정학부가 그러면은 워싱턴 DC에 가서 그 한 달 정도 인턴하고 이런 거 하는 그런 장학금도 다 바꾸려고 하지 지금 현재서는 성적 좋다고 해서 그냥 통장에다 입금시켜주는 그런 장학금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학교가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안암에서는 다 추진해서 여기도 이제 새 집행부가 되면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장학금 제도가 나올 텐데 현재 제 생각은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또는 하드웨어에 관계되는 것을 위해서 최소한 내년까지는 한 200~300억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모습들이 내년까지는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가 행정관으로 되어 있는데 신봉초등학교하고 그 길에서부터 원래도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쭉 만들면 거기에 중앙광장 만들고 이게 연대 백양로처럼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것처럼 돼서 양쪽에는 편의시설들이나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복합시설들이 쭉 들어가게 돼야 돼서 원래는 저희가 계속 이제 뭐 논의하고 하는 과정 속에 원래 호상 있는 자리로 옮기고 거기다가 가속기 실험동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그러면은 이 전체 모습에서 굉장히 실험동이 너무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거를 계속 학장님하고 다 상의를 했고 지금 이거는 약대 실험용
운동이 있는 연구도 있는데 바로 그 앞쪽으로 다 실험실이나 이런 거 다 바깥으로 밀고 이 가운데는 생활 공간으로 바꾸려고 지금 전체 구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게 먼저 될지는 이제 구성원들 간에 같이 논의를 해서 해야 되지만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투자는 이루어질 겁니다. 또 거기에 말씀드리자면 총학생회에서도 물론 학교에서도 또 기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세종시 관련해서도 세종시에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요구하고 있고 또 행복주택 생기는 것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아무래도 주로 살게 될 것도 많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청춘주택학과에서나 이제 계속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서창리 주민들이나 신안리 주민들이 고려대학교에 어떠한 이런 문화복합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신공초 자체가 이제 허물어지고 거기 내에서 이제 주민들을 이용할 수 있고 학생들이나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때 그 소장님 저랑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이제 강의실수 부족하거나 교원수 부족하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문화 공간이 부족한 거 그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신공초 건물을 그쪽을 해서 하나스퀘어처럼 이렇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조영란 부총장님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저 이해찬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저 세종시장 이춘희 시장하고 그렇게 해서 4명이서 서울에서 만나갖고 이 부분을 논의를 좀 했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약간 예산을 좀 받아갖고 이 안에다가 지금 얘기한 문화복합시설을 같이 주민들도 활용하는 것을 하면 어떻겠냐 이제 강한 부총님 의견이 있으셨는데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하는데 그 로케이션 자체, 장소 자체는 저하고는 약간 이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뭐 수영장도 하고 뭐 스케이트장도 한다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이 주민들이 활용을 할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 그다음에 뭐 식당도 하고 뭐 예식장도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신공초등학교 자리에다 하면 이거는 심장부에 들어와서 나는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제안을 한 게 뭐였냐면 지금 그 옆에 테니스장 빌려주고 하는 옆으로 큰 길가로 나와 있는 그쪽에다가 주상복합 건물을 짓던 뭐 그런 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그거는 뭐 상의를 하면 아까 그 가속기동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였는데 현재 조공현 부총장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한 100억 정도만 세종시에서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면 우리는 땅을 대고 그쪽은 이제 그걸 대해서 돈을 대고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추진할 겁니다. 뭐 저기 이춘희 시장은 저하고 학과도 받고 같이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도와주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는 특혜를 줬다라는 거는 이게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막나 오히려 주민들이 자꾸만 소리를 원하는 걸로 나와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우리가 마지못해 땅을 주면서 학생들과 같이 이용하게 하는 그런 구도가 되면 아주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접촉해서 우리가 따내고 했다면 분명히 누가 투서 넣고 고대 출신이고 시장 되기 전에 여기 겸임교수 하셨잖아요. 이춘희 시장이. 그런 특혜를 했다 그러면 또 언론에서 말하면 정말 아주 작은 것도 침소봉대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저 지혜롭게 우리 학생회에서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생회가 어떤 걸 원한다고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이야기했으면 참 좋겠는데 어차피 저거니까 좀 얘기 원하면 뭐 하셔도 됩니다. 뭐 제가 사실은 그 뭐 크림슨 마스터스 콘서트에 있는데 뭐 못 가도 할 수 오늘도 사실은 원래는 아침에 그 기부금 받는 일정들이 있고 그런데 다 이제 취소하고 이게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래서 어젯밤에는 오후에는 이제 명예교수 이제 임명장 드리고 뭐 만찬 하자마자 내려와서 있었었는데 혹시라도 학생들이 뭐 모아놓고 그냥 총장이 그냥 싹대기 얘기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갔다 오지 않게 혹시 할 얘기 있는 분들 모두 좋은 기회니까 이야기하지 않은 학생들이 한마디씩 했으면 참 좋겠네요. 저희 의견이 다 똑같아서. 공동소리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조언을 했어. 네.
근데 저 동아리 장군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 일단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10페이지 요구 안에서 3, 4, 8, 9번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에 듣고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내용의 질문을 제가 지금 예. 얘기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15분까지라고 했는데 시간이 달아나고 있는데 자꾸 미래 희망적인 얘기만 해서 조바심이 났었습니다. 통합세장이 가져간 거 아니고 저 말씀 좀 현실에 있어서 또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작년도 그리고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안에서 세종의 등록금 차등 책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여러 가지 받는 교육의 질이 안암과 세종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또 이번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서 그 차이가 확연하게 평가가 되었으니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그 내실이 어쨌든 간에 전임교원 수에 있어서 상당한 그 비율에 있어서 많이 차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임교원 수는 누가 봐도 어느 정도 명백한 교육의 질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에 근거해서 등록금을 다르게 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학교 측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저에게 답변이 들어온 거는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보다 세종 캠퍼스가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잡으려면 너희가 더 많은 돈을 내야 된다 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있어서 작년에 그래서 저희는 등록금 차등 책정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바인데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한 사실 오늘 솔직하게 얘기하고 처음 만났으니까 다 얘기하는데 사실 총장이 일일이 다 얘기할 내용의 성질일 것은 아닌데 제가 12년 전에 기획예산처장 할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등록금 설명회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매년 총장실을 전개하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줘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꾸 이념적으로 이것을 접근하다 보니까 제 방에서 한 5분 정도 얘기를 하면 대충 다 이해를 하는데 또 안 나가고 있다가 나중 가서 또 막 이러고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 같은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게 차등 지원 분명히 이제 한 면만 보면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암의 경우랑 여기는 기본적으로 같았었는데 안암은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사실은 등록금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라든가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보다 훨씬 크게 많이 받는 거고 여러분들도 교육비 환산으로 하게 되면 등록금이 이걸 커버를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려대학교의 입장에서 물론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고려대학교 예산이 한 2조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병원이 한 8천 정도가 되고 교비라고 하는 교육비 쪽이 이제 7천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연구하시는 연구가 3,700억 상당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자꾸만 이쪽으로 교비도 넘어오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갖고 오버헤드라고 해서 수익을 얻게 되면 그거를 이제 이쪽으로 교비 쪽으로 넘겨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는 학부 등록금은 세종하고 안암 다 합쳐서 2,5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으로 보면 약 9%, 그러니까 12, 13% 정도고 교비 전체로 보더라도 실제로 쓰는 거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시는 게 굉장히 적어요. 사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상한 구조로 돼 있어서 고등교육에 대해서 정부가 하나도 투자를 안 하면서 다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보다 훨씬 많잖아요. 자기 등록금 내고 여태까지 이렇게 키워왔는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만 하더라도 20%는 예산의 20%는 정부 지원을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받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BK라든가 국가장학금이라든가 특성화 사업에 대한 거 빼놓고는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고 서울대학은 3,700억을 받아요. 등록금은
우리가 평균 400만 원인데 서울대도 한 학기에 300만 원이에요. 295만 원이거든요. 사실 이런 모순들을 좀 풀어야 돼요. 굉장히 많이 풀어요. 카이스트 2천억을 받아요. 이공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느 나라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간섭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데 등록금 심의도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 세계에서 104등을 작년에 했다. 근데 미국에 3,000개 대학이 되는데 미국에는 주요 대학들의 등록금은 우리의 5배 정도 돼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를 파퓰리즘으로 일단은 딱 못하게 묶어놓고 이제는 등록금 못 올리는데 7년째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우리 국제경쟁력을 보면 더 좋은 교수님을 많이 뽑아야 되고 모셔야 되는데 이건 못하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국립대학, 홍콩대학 엄청나게 우리 아람에 있는 경영대학 교수님 같은 경우도 뭐 3배 정도 월급을 더 드리고 뺏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안타깝죠. 투자도 더 해야 되고 정말 힘들게 뭐 고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씩 기부금도 들어오고 뭐 여름 프로그램 뭐 온갖 뭐 그다음에 외국어 한국어 센터 뭐 이런 거 통해서 계속 돈을 모으고 임대 사업 뭐 이렇게 해서 모으니까 그 돈이 7천억 정도가 되는 건데 참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교육을 시켜드리고 싶은 거 굉장히 우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안암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심지어는 뭐 브랜드샵에서 이제 미국의 그 북스토어 같은 식으로 학용품 팔고 이제 하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등 지원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그 이제 그러니까 안암 수준으로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추가로 정말 이 세종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지만 이거를 등록금으로 차등을 해서 풀 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이제 아까도 직원 선생님들하고 대담할 때는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여기가 세종에 700억 정도가 등록금 수입일 거예요 아마. 근데 10% 학생을 줄여야 된다는데 70억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내년에. 굉장히 큰 부분이죠. 한 학년이니까 처음부터 70억은 아닐 거예요. 한 20억 정도의 영향을 받는 건데 이게 누적이 되면 이제 4년 되면 70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레이징 해야 되고 기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KU 프라이드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 부자 커피 2잔 하는 뭐 10,000원 정도에서 계좌 이체하는 거 지금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막 화가 나는 거 중에서 막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거예요. 교회, 상해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대 보내려고 대치동에서 여름에 한두 달 그 논술 과외하는데 1,200만 원을 냈다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면은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등록금 내고만 내고. 그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사실 미국은 학부모도 그렇고 우리한테 좋은 교육 시키기 위해서는 엑스트라로 다 여러 가지 기부하는 그런 행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교우들,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부해갖고 우리 좋은 학교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안암에 있는 중앙도서, 지금 대학원으로서 중앙도서관 그게 1937년에 완공되고 1935년에 시작됐는데 개교 30주년 맞아갖고 당시에는 그 안암동은 완전히 허허벌판이고 시내에도 동대문 안에도 초가집이 있었을 텐데 인천 선생이 우리 애들을 정말 엘리트로 키워야 된다고 해서 그 성을 진 거거든요. 2,500명이 참여를 했고 금반지 빼고 은수저 내갖고 그거를 뭐 순천에서 500원, 60만 원을 그때 모았는데 500원, 600원 해갖고 전국에서 2,500명이 해갖고 그거를 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의의 보람이요 정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교가에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냥 어렵다. 그럼 맨날 이거 뭐 등록금 투자하고 총리연설하고 저는 사실 등록금이 갖는 전체 예산에서 탄력성이 이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옛날하고 달리. 뭐 예를 들어서
4% 오르면 그게 한 50억 정도 된다는데 그거 다 나가서 정말 펀드레이징해서 기업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이거 뭐 4% 올렸다고 그래갖고 총장실 정보당하고 아무 일도 못하게 되면 창피만 당하는 거기 때문에 올리고 싶은 생각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없어요. 모든 다른 대학에 다 올린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앞장서서 그런 생각 없거든요. 정말 우리가 한번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자. 그리고 학생들도 한번 우리가 혜택을 더 좋은 프로그램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내가 못한다라고 하면 요즘 이제 서울에서는 안암에서 그 프로그램을 냈어요. 그러니까 아까 KU 프라이드 클럽이라는 거를 10,000원씩 한 구자인데 뭐 어떤 분은 3구자를 하고 10구자 하는 걸 하는데 그거에 제가 교우들한테 5만 명한테 편지를 다 보냈고요. 학부모님한테 15,000명한테 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일부는 에이전트에서 고용해서 하고 일부는 자발적으로 참여, 사회봉사나 학생들 참여해갖고 전화로 다시 확인을 했어요. 우리 도와주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한 1, 2주 사이에 확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등록금 투자인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런 펀드레이징 하는데 우리부터도 좀 시작을 좀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기금이 있어야지 지금 이거 뭐 돈 달라고 울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뭐 저도 뭐 하루에 4번씩 회사를 다니기도 하고 지금 뭐 창원 뭐 저쪽에 김해, 순천, 뭐 광주 다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좀 뛰면서 아니면은 저런 거 하거든요. 펀드레이징 할 때 미국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책 뭐 100권 읽을 테니까 책 한 권 읽을 때씩 10,000원씩 펀딩해 주세요. 내가 어디 뭐 국토대장정 가는데 1kg당 얼마 해주세요. 이게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펀드레이징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세종에서도 이제는 안 하는 작품을 보지 말고 세종 자체적으로도 뭔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 세종에서 물건 만들어서 요번에 안암에서 여기가 이제 복숭아 많이 나갔고 그랬더니 거기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안암 총학에서 했잖아요. 밤값 과일, 밤값 복숭아. 애들이 자취하는 애들이 너무 과일을 못 먹는다. 그래갖고 여기 와서 농장에 와갖고 하나에 보통 복숭아 하나에 2,000원씩 파는데 500원에 사갖고 가서 그대로 500원에 팔았더니 몇 시간 만에 동이 나갖고 지금 이제 뭐 20상자 했는데 지금 또 한다고 해서 자꾸만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학생 처장님한테 부탁한 거는 우리 뭐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학장님들 추석 때 되면 과일 선물 들어오는데 좀 여유 있는 건 한 박스씩 기증해갖고 애들한테 좀 풀자. 애들한테 과일 못 먹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남는 거 그거 좀 하자. 그런 캠페인 좀 벌이자. 그래서 학교가 좀 재미있게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자. 제가 뭐 이것도 다른 얘기입니다만 안암에서는 지금 미국에 창업하기 위해서 거라지 차고에서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차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컨테이너 박스를 아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서 거기서 창업하는 거가 돼 있어서 세종에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2층, 3층으로 쌓고 아주 예쁘게 빨간색 색칠하고 하면은 컨테이너 기숙사를 네덜란드나 프랑스는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걸 하자. 그래서 학교에 오면 뭔가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지 지식분에 전수받는 게 아니다. 지금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게 이제 제2의 창학의 좀 정신으로 스며들고 문화를 바꾸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네, 이 7번에 좀 이어서 10번을 좀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셨다시피 고려대학교 전체 이제 2주의 가량의 예산으로 보았을 때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지만 세종 캠퍼스가 차지하고 있는 등록금 비율은 좀 확보된 거죠. 이것은 어찌되었건 이 10번을 저희들이 의결을 했던 것은 그동안 재단에서 혹은 학교에서 세종 캠퍼스에 대한 투자를 얼마만큼 했는지 그동안의 투자 활동 지표를 좀 보고 싶었고 어찌됐건 관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학교에 대한 저희들이 어찌됐건 그 등록금에 대한 비중은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58%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저희 교수님들도 저희 가까운 여기 저희과 교수님들만 모아도
큰 금액의 연구 실적이라든가 이런 좀 굉장히 많이 따오시고 이와 못지않게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 자체에서 이 세종에 얼마만큼의 투자와 그런 관심이 있었는지를 굉장히 보고 싶어서 이 10번 요구안을 적었거든요. 그동안 굉장히 많이 뭐 세종 자체적으로도 정말 예산 쪼고 해서 만들어낸 예산이 있었지만 이 예산을 많이 그렇게 해서 모았지만 뭐 어디서도 투자를 해주지 않았고 제일 가까운 뭐 이제 학교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재단이 그런 관심이 주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단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재단이 그래도 이제 우리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중앙대학은 두산에 들어와갖고 정말 신자유주의적으로 막 하고 그러는데 우리 재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재단은 인천 선생님이 정말 고성 전문을 인수해서 굉장히 크게 키우셨고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초기에는 했는데 그 가능성이 있었던 그 당시에 대기업이었거든요. 경성건설이라든가 대기업이었는데 그 후로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맨손으로 교우들의 기부라든가 이런 작은 손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는 거고 그래도 제가 여러 군데 다른 재단에 이사를 했거든요. 경희대학도 한 10년 이사했고 성신여대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작은 대학들은 교수님들이나 직원 선생님한테 주는 연금을 부담해야 되는 법정 부담금도 못해요. 그래서 학생 등록금 갖고 해요. 교육부에서 인정을 해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은 그래도 1년에 100억 이상씩의 연금 부담이거든요. 법정 적립금 다 지금 재단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잘 아는 대로 지금 재단이 가지고 있는 게 동아일보밖에 없는데 언론이 지금 수익 사업이 되는 데도 아니고요. 그 작은 임대 사업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재단이 하고 있는데 재단한테 요구하기는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새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부를 다른 데서 많이 받던가 또는 수익 사업을 하던가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어인대 총장님하고 일할 때 그때 잠시 투자가 좀 있었었고 그때 여기 후생복리시설 같은 그 카페 같은 거 그때 이제 만들어줬던 거고 기숙사도 그때 이제 만들고 옆에 피트니스 센터도 그때 만들었는데 그게 총장님이나 집행부에 의지하고 많이 관련이 됐어요. 그 후로는 또 한동안 좀 떨어져 있다가 이제 여기 부총장님 이광현 부총장님 또 열심히 펀딩을 해서 그래서 뭐 경상관도 짓고 농지도 국제화도 짓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 후로는 또 지난 4년 동안은 또 뭐 이런저런 핑계 재산 캠퍼스 핑계에서 투자가 안 이루어진 건 사실이에요.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투자가 이루어질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항상 투자가 매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업앤다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거의 이제 소위 증시도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할 거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년까지 300억 정도는 투자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좀 하시고 우선순위에 대한 거는 이 세종의 구성원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저도 또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생복지 시설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뭐 중앙광장부터 개발하는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교수님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오버헤드를 많이 얻어오실 수 있게끔 연구실으로 확충해 주는 게 우선적인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를 하면서 투자가 그 정도 되면 일단 기본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고 저도 펀드레이징을 할 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한테는 안함만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안 할 거고 또 이제 새 부총장이 되면 같이 힘을 합해갖고 여기에도 200억짜리의 펀딩은 못하지만 한 30억, 50억 정도의 펀딩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거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같이 고민을 좀 해봅시다. 네,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해볼까요? 총장님께서 어저께 저녁에 내려오셔서 지금까지 1박 2일 동안 계속해서 아주 무리한 일정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저는 사실은 많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혹시 오늘의 마지막 기회예요. 계속 기회는 있을 건데요. 오늘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학생 하나 질문 받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질문이 뭐 아니고 질문 건의. 아니더라도 이야기하고 네. 싶은 거 두 번째 있으면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두 개씩 있어요. 빨리 하세요. 아니 투자 활동 지표를 뭐 은행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 활동 지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보시면 알 텐데 여기 지난 10년간 매년 얼마나 투자했나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네. 그건 뭐 여기에 자료가 있을 텐데 어딘가 사무처나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그 투자라는 게 뭘 말하는 거니까 하드웨어 아니면 소프트웨어 뭐. 그거는 예산서 보면은 투자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경상비 빼고 나머지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 그럼 아마, 예산 외 네. 비용으로 네. 학교가 어느 정도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투자 저희 등록금 빼고 교비 빼고 이런 세 개에서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얼마나 뭐 투자되는지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뭐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저희 이제 그 적립금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적립금은 이제 다른 의미로 갖고 있고 아마 우리가 매년 대기업에 공시를 해요. 네. 이제 결산 보고서. 네네 맞습니다. 그걸 아마 보시면 뭐 저도 그걸 뭐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걸 보시면 경상비 이외에 뭐가 투자가 되는지 아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상비를 빼면은 1년에 예산에서 지출된 거에서 경상비를 빼고 나머지가 투자했다고 보는 게 좋을 거고 근데 경상비도 사실은 이게 투자의 개념이 복합적 예를 들면은 교수님을 많이 채용을 한 투자다 그러면 그거는 경상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투자를 얼마나 했냐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어떤 항목이 없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난 거를 보면은 그거를 갖고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고 예산은 늘어났는데 학생의 등록금은 이게 그냥 스테빌라이즈 돼 있다, 그냥 고정이 됐다는 그 부분이 투자됐다고 봐도 되니까 그건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거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항목을 네. 그리고 이건 좀 말씀 주시고 사실 지금 이 교육부의 평가가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못했던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국면을 타게 할 건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무것도 얘기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옛날 스타일로 행정관을 전가하지 않느냐라고 문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더 나은 방향을 통해서 나아가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 왜 분기별 어떤 이 평가에 있어서 앞으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A등급 대학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점수를 전공부의 쪽으로 공식적으로 해서 받아낸다면 점수가 더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어떤 식으로 학교가 이것과 관련해서 일을 했는지 분기별로 학생들이 그 결과를 알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분기별로 뭐 평가를 받아라, 뭐 시험을 봐라,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듯이 해라 이런 거 같은데 이제 그런 거보다도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제로가 되게 하는 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안 하면서도 처장이 하면서 얘기하는 게 세종 중심으로 광고 내라. 그래서 지금 세종 중심으로 2번 정도 광고가 나왔는데 앞으로도 자세한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왜냐하면 입시생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해서 그걸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다 쓰지는 못하지만 지금 제약을 받는 게 2유형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다는데 이거 2유형 국가장학금은 우리가 신청을 해놓고 근로장학금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매칭해서 주는 그 부분인데 해봤더니 대부분 이거 못 써갖고 돌려줍니다. 근데 신청 받은 게 작년에 11억 정도가 됐다라고 여기 세종인데 그런 부분은 다 저희가 커버를 할 거니까 전혀 학생들한테는 그 부분에 피해를 가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오늘도 이제 교수님들하고 대화한 가운데서 나타난 게 안암은 여기 세종이 같이 했었기 때문에 평가 지표를 관리하는
직원들 팀 부처가 이제 여기는 없는데 이제 그것도 여기는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지표 관리는 그때는 계속 아마 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하게 된다고 네. 충분히 받아볼 수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지표 관리를 다 하게 되니까 이제 자신을 그리고 평가라고 하는 거는 그 현상하고 저거나 마찬가지인데 요즘 뭐 재밌는 프로 중에 하나가 뭐 냉장고를 뭐 부탁해요. 그러니까 제가 평가를 한 10년 전에도 담당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평가준비위원장으로 많이 했는데 현상은 냉장고고 평가 결과는 요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잘 요리하는가 하는 게 다 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세 가지 요령이 있다. 하나는 침으로 보는다. 무조건 있는 거로 굉장히 큰 걸로 얘기해야 된다. 두 번째 아전인수. 무조건 내 걸로 끌어들여야 된다. 세 번째 경강부회. 그러니까 논리도 다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저는 게 다 큰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쪽에서는 팀도 없었고 아무런 기법도 없었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번에 긴급 대책본부 만든 다음에 안암의 직원 선생님을 계속 해왔던 평가 직원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붙어서 여기 딱 해보니까 처음으로 평가를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거군요. 여긴 그때 이제 파악을 할 정도였다.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태까지는 별 위기가 없었어. 사실 또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디맞을 정도의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교육부 그래서 그래 그럼 이제 앞으로도 우리도 화장하자 우리 데코레이션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다 만들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세요. 네, 이제 1시간 반 동안 시간이 어떻게 흐른지 모르게 아주 열띤 이야기를 했는데요. 총장님 마무리 말씀 간단히 해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거는 여러 가지 저는 전체 진행되는 과정도 다 알고 내부 또는 외부의 이러한 것도 다 아는데 제일 걱정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 마치 우리가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인 양 여기에서 비탄해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고 자학하고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속한 대응책을 제가 마련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원래 꿈이 제가 이 KU 프라이드 뭐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세종은 안암 못지않게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특성화 얘기할 때도 항상 하는 게 안암 학생들이 이중 전공을 여기 와서 하고 싶어 할 정도의 전공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본부나 관심이 굉장히 적었던 건 사실이고 저는 그래서 이거 제 얘기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느 선생님이 농담삼아 그러더라고. 지난 6개월 동안 다른 총장님들 재임 기간에 내려온 거 이상 내려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할 거고 그 진정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가 드는 비용 중에 제일 큰 비용이 사실 불신의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 나락에 빠진 것 같지만 지금 여기가 출발선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자랑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문제는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해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고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를 믿고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갖다가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질문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위기를 만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아마 이렇게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우리들의 관심이 생기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또 이렇게